2019년 3월 26일 오전 9시 경상남도 양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다급한 목소리의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301호에 거주하는 김 씨였습니다. 그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아내가 어젯밤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며 혹시 단지 내 CCTV를 확인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김 씨의 초조해 보이는 얼굴을 보며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냐고 물었고, 김 씨는 어제 저녁 9시쯤 외출한 이후 휴대전화도 꺼져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지만 김 씨는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며 황급히 관리사무소를 나섰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김 씨의 아내 나타파는 태국에서 온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26세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이주 여성으로 한국에 왔고 서툰 한국어를 배우며 낯선 땅에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는 그녀처럼 태국에서 온 주민들이 몇 명 더 살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국 땅에서의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나타파는 특히 동양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고 주말이면 함께 태국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근처 태국 식료품점에 가곤 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아내가 동양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은 그녀의 잦은 외출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김 씨는 단지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 들러 혹시 어젯밤 늦게 나가는 여성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고 거기서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어제 저녁에 특별히 기억나는 손님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점점 더 초조한 표정을 지으며 휴대전화를 꺼내 아내의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매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메시지만 들려왔습니다. 김 씨는 아내의 태국인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태국 출신 여성 2명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나타파를 봤는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어제 저녁 7시쯤 나타파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여성은 며칠 전에 봤을 뿐 어제는 만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여성 모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나타파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냐고 되물었지만 김 씨는 아마 곧 돌아올 거라며 애매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김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큰 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은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고 부엌에는 설거지가 되지 않은 그릇 몇 개가 싱크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안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틈 아래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걸음 안방 쪽으로 다가갔다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방향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는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쯤 김 씨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지 내 작은 놀이터와 산책로를 살펴봤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그의 불안한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김 씨는 아내를 찾고 있다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한 이웃 주민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지만 김 씨는 아직 곧 돌아올 것 같다며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성인의 경우 실종 신고는 즉시 가능했지만 김 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단지 주변을 배회하며 아내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종종 특정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김 씨는 차에 올라타 양산 시내에 있는 작은 태국 식료품점으로 향했습니다. 나타파가 자주 들던 곳이었고 태국 출신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가게에 들어가 주인에게 혹시 어제나 오늘 나타파를 봤는지 물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며칠째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에 모여있는 태국 출신 남성 몇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김 씨가 다가오자 대화를 멈추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김 씨는 잠시 그들을 응시하다가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가게를 나온 김 씨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김 씨는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다시 한번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김 씨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301호에서는 어떠한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 3월 27일 오전 7시 30분, 양산 아파트 단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주민들이 하나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서두르는 부모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 풍경 속에서 같은 단지 5동에 거주하는 29세 태국 출신 남성 리차는 두 살배기 아들을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오늘 아내 대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고 그 후 출근할 예정이었습니다. 리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품에 안겨 조잘조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리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말에 대꾸해주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리차는 자신의 주차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주차장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몇몇 차량만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리차는 아들을 안은 채 차량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주차장 구석 어두운 곳에 시동이 켜진 차 한 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계속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차가 갑자기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앞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차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아들을 더욱 꽉 껴안으며 옆으로 피하려 했지만 차의 속도는 너무 빨랐습니다. 굉음과 함께 차량이 리차의 하체를 강하게 들이받았고 그는 아들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안은 채 주차장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충격으로 주차장 전체에 쿵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리차의 아들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리차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아버지가 끝까지 안아준 덕분에 큰 부상 없이 무사했지만 리차의 하반신은 차량에 치여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다리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일어설 수조차 없었고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차량은 리차를 들이받은 후 몇 미터 뒤로 후진했고 그곳에서 멈춰섰습니다. 주차장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리차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윤곽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리차는 통증 속에서도 아들을 자신의 몸 아래로 보호하며 차량 쪽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남성은 바로 같은 단지에 사는 김 씨였습니다. 리차는 김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나타파와 같은 태국 출신이었고 같은 단지에 살면서 가끔 마주치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 씨의 얼굴은 리차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비정상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 씨가 차에서 내리며 뒷좌석으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차장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회칼이었습니다. 칼날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며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리차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공격이었고 그것도 아직 끝나지 않은 공격이었습니다. 김 씨는 칼을 든 채 천천히 리차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지만 칼을 쥔 손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리차는 극심한 통증과 공포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는 다친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아들을 안은 채 바닥을 기어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리차는 아들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파묻으며 보호하려 했습니다. 김 씨는 말없이 계속 다가왔습니다. 리차는 태국어와 서툰 한국어를 섞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러는지 물었지만 김 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리차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리차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차량은 보이지 않았고 사람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리차로부터 불과 몇 미터 거리까지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주차장 입구 쪽에서 차량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는 그 소리에 잠시 멈칫했고 리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도와달라는 그의 절규가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주민은 상황을 파악하는데 몇 초가 걸렸지만 곧 바닥에 쓰러져 있는 리차와 그의 아들, 그리고 칼을 든 채 서 있는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주민은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잠시 그 주민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방향을 돌려 자신의 차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에 타지 않고 그저 차 옆에 서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칼이 천천히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고 쨍그랑하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몇 분 후 주차장에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재빨리 리차와 그의 아들에게 달려갔고 경찰관들은 김 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김 씨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 옆에 멍하니 서서 바닥에 떨어진 칼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경찰관이 손을 들라고 지시하자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경찰관들이 김 씨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는 순간 한 경찰관이 김 씨의 손을 자세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 씨의 양손에는 깊게 베인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고 특히 왼손 손바닥에는 방어하다 생긴 듯한 큰 상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손톱 사이와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고 일부는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아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용의자 확보, 피해자는 하반신 부상으로 병원 이송 중, 그리고 중요한 점은 용의자의 손에 이전 범행으로 추정되는 상처와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팀장은 이것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더 큰 범죄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리차를 공격하기 전에 이미 다른 누군가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팀장은 즉시 추가 경찰 인력을 요청했고 김 씨의 주거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김 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에 난 상처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바닥을 응시할 뿐이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질문을 반복하자 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경찰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경찰관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집에 누가 있느냐고,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경찰팀장은 즉시 무전으로 본부에 연락해 김 씨의 주거지인 301호로 경찰관 2명을 급파했습니다. 주차장에서는 김 씨를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차는 이미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의 아들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겉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지만 충격으로 인한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주차장에는 사건 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경찰 라인이 쳐졌고 감식반이 도착해 차량과 주변 증거물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회칼은 증거 봉투에 조심스럽게 담겼고 차량의 전면부에 남은 충격 흔적과 혈흔도 사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301호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비상 열쇠를 요청했고 잠시 후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경찰관들은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피 냄새였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거실 바닥에 떨어진 핏방울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 흔적은 안방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권총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비교적 정돈되어 있었지만 곳곳에 흩어진 핏자국이 이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안방문 앞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문틈 아래로 흘러나온 검붉은 액체를 발견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드러난 광경은 경험 많은 경찰관들조차 숨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한 여성이 누워 있었고 그녀의 몸 아래에서 흘러나온 피가 침대 시트를 적시고 바닥까지 흘러내려 문 앞까지 고여 있었습니다. 여성은 나타파였습니다. 그녀는 잠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목 부분에는 깊은 자상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재빨리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지만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시신의 체온은 이미 식어 있었고 시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김 씨의 아내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부에서는 즉시 강력반과 과학수사팀을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집 안에서 나와 현관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감식반은 집 안 곳곳을 촬영하고 증거물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서는 피 묻은 옷가지들이 발견되었고 욕실 세면대에서는 씻어낸 흔적이 있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 위쪽에서는 칼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과 포장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영수증 날짜는 3월 24일이었고 이는 김 씨가 최소 이틀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현장 감식이 진행되는 동안 부검의가 도착해 나타파의 시신을 검시했습니다. 부검의는 목 부분의 자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총 5군데의 깊은 자상이 있었고 그중 2군데는 경동맥까지 관통한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시신의 상태로 보아 사망 시각은 대략 24시간에서 30시간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나타파의 몸에서 방어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작스럽게 공격당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부검의는 이 모든 소견을 정리해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김 씨는 조사실에 앉아 여전히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강력반 형사가 들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고 형사는 김 씨에게 그의 권리를 고지한 후 천천히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김 씨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김 씨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강력반 형사는 기다려 주었고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는 것, 그리고 리차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사건 전날인 3월 25일 새벽 1시경 잠들어 있던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미리 구매해둔 회칼을 옷장 위에서 꺼내 아내의 뒤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목을 향해 칼을 깊숙이 찔렀다고 했습니다. 나타파가 놀라 몸을 일으키자 뒤에서 안고 칼을 더 깊이 넣었고 아내가 완전히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계속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가 왜 미리 칼을 준비했느냐고 묻자 김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몇 달 전부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확신했고 그 남자가 바로 같은 단지에 사는 리차라고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했고 리차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아내의 외박이 잦아졌고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한 번은 아내의 가방에서 성병치료제 영수증을 발견했고 또 다른 때는 임신 테스트기 사진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는 그 증거물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만 김 씨는 모두 아내가 삭제했거나 버렸다고 대답했습니다. 강력반 팀장은 나타파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팀에 보내 통신 기록을 분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301호에서 압수한 나타파의 휴대전화는 전문가들에 의해 삭제된 메시지까지 복구되며 면밀히 조사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나타파와 리차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은 같은 태국 출신으로서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의 가족 안부를 묻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포렌식 팀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2019년 2월경부터 나타파와 리차의 대화 내용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나타파는 리차에게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털어놓았고 리차는 그녀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메시지에서 나타파는 리차에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표현했고, 리차는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하라고 답했습니다. 둘이 단둘이 만난 기록도 몇 차례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카페나 공공장소에서의 만남이었지만, 한 번은 나타파가 리차의 집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리차의 아내도 집에 있었고, 여러 명의 태국 친구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포렌식 팀장은 분석 결과를 정리하며 강력반에 보고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정서적으로 가까워진 흔적은 있지만 육체적 관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전혀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점도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경사들은 나타파의 친구들과 지인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태국 출신 여성 3명이 경찰서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나타파가 남편인 김 씨와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아내의 행동을 지나치게 감시하고 의심했으며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고 집요하게 물어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성은 나타파와 리차의 관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나타파와 리차가 친한 친구 사이였지만 나타파가 최근 들어 리차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고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리차와 더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여성은 더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한 달 전쯤 나타파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타파가 자신의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놓았고 만약 이혼하면 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파는 리차가 자신에게 힘이 되어준다고 그와 이야기하면 위로가 된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형사들은 이 증언들을 종합하며 사건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김 씨의 의심이 완전히 망상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타파와 리차 사이에는 육체적 관계는 없었을지 몰라도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나타파는 리차에게서 위안을 찾았고 리차 역시 같은 동양인으로서 그녀를 도와줘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리차는 하반신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다행히 외상이 전혀 없었고 정밀 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리차는 병원 침대에 누워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왜 김 씨가 자신을 공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가 나타파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을 때 리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타파는 불행했고 자신은 그저 친구로서 들어주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씨의 자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강력반 형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3월 24일 일요일 오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회카를 주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송은 다음 날인 25일 월요일 오전에 도착했고 그는 택배 상자를 받자마자 집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옷장 위에 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나타파는 그날 오후 태국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했고 저녁 늦게 귀가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돌아왔을 때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었고 나타파는 친구들과 식사를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리차를 만나고 온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날 밤 마음을 굳혔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나타파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서 태국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김 씨는 소파에 앉아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고 나타파는 남편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나타파는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고 김 씨는 거실에 남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김 씨는 천천히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타파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침대 옆에 서서 한참 동안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의심과 질투, 그리고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경 김 씨는 조용히 옷장으로 다가가 위쪽에 숨겨둔 칼을 꺼냈습니다. 그는 칼을 손에 쥐고 다시 침대 쪽으로 걸어갔고 아내의 뒤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나타파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김 씨가 다가온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높이 들어 올렸고 잠시 망설이다가 아내의 목을 향해 힘껏 내리꽂았습니다. 칼이 목에 깊숙이 박히는 순간 나타파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김 씨는 뒤에서 그녀를 껴안으며 칼을 더욱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나타파는 남편의 팔을 뿌리치려 애쓰며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김 씨의 손에도 칼이 베이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나타파의 저항은 점점 약해졌고 그녀의 몸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칼을 뽑았다가 다시 찔러 넣기를 여러 번 반복했고 총 5차례에 걸쳐 아내의 목을 공격했습니다. 침대 시트는 순식간에 피로 젖어들었고 나타파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완전히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피로 범벅이 된 손과 옷을 보며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죽였으니 이제 리차도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욕실로 들어가 피로 물든 옷을 벗고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타고 흐르며 핏물이 배수구로 빨려 들어갔고 그는 손톱 사이사이에 낀 피까지 꼼꼼하게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손에 난 깊은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왔고 그는 수건으로 상처를 감싸며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김 씨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리차는 매일 아침 7시 30분쯤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시간에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리차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시간이 흐르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안방 문을 굳게 닫아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쯤 그는 집을 나서 관리사무소로 향했고 거기서 아내가 실종되었다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편의점 직원, 그리고 아내의 태국인 친구들에게 연락하며 아내를 찾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시간을 벌고 다음 날 아침 리차를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하루 종일 단지를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아내를 봤는지 물어다녔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안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거실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 씨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차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뒷좌석에 회칼을 숨겨두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주차장으로 내려와 리차를 기다리기로 계획했습니다. 밤 동안 김 씨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고 머릿속으로 리차를 공격하는 장면을 계속 그려보았습니다. 차로 들이받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후 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3월 27일 새벽 6시 김 씨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안방 문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집을 나섰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김 씨는 주차장 구석진 곳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걸어둔 채 기다렸습니다. 7시가 지나고 7시 30분이 가까워지자 주차장에는 출근하는 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며 이 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7시 35분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리차가 2살배기 아들을 안고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핸들을 꽉 쥐고 악셀 페달에 발을 올렸습니다. 리차가 자신의 차 쪽으로 걸어오는 순간 김 씨는 주저없이 악셀을 밟았고 차는 굉음을 내며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형사는 김 씨의 진술을 모두 기록한 후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자백이 끝난 후 경찰은 그를 구치소로 이송했습니다. 강력반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고 부검의의 소견은 김 씨의 진술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나타파의 사망 시각은 3월 25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로 추정되었고 사인은 경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목 부분에 있는 5군데의 자상 중 2군데가 치명적이었고 나머지 3군데도 깊은 상처였습니다. 특히 부검의가 주목한 점은 피해자의 손과 팔에 방어 흔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나타파가 깊은 잠에서 갑작스럽게 공격당했고 제대로 저항할 시간조차 없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김 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추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3월 24일 오후 11시 47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회카를 주문한 기록이 확인되었고 결제 내역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김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3월 20일경부터 김 씨는 급소 공격 방법, 칼로 인한 치명상 위치, 그리고 범죄 증거 인멸 방법 등을 검색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김 씨가 최소 일주일 전부터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포렌식 팀은 또한 김 씨가 나타파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기 위해 스파이웨어를 설치하려 했던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설치에는 실패했지만 관련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법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나타파의 휴대전화 분석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포렌식 팀은 완전히 삭제된 메시지들까지 복구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김 씨가 주장했던 일부 내용들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경 나타파는 실제로 임신 테스트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생리가 늦어져서 걱정이라고 말했고 테스트 결과는 음성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2월 초 나타파는 부인과 병원을 다녀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녀는 단순 염증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고 김 씨가 주장한 성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모든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아내의 불륜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나타파와 2차 사이에 주고받은 삭제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포렌식 팀은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중 상당수가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복구된 메시지들을 분석한 결과 그 내용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대화였습니다. 나타파는 리차에게 남편과의 생활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토로했고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차는 그녀를 위로하며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라고 격려했고 필요하면 언제든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메시지에서 나타파는 리차에게 당신이 없었다면 이미 포기했을 거라고 표현했고 리차는 그녀에게 힘내라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2월 28일 두 사람은 단둘이 만났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타파는 그날 오후 3시쯤 집을 나섰고 리차와 근처 카페에서 만나 2시간가량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페 CCTV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고 나타파는 여러 번 눈물을 닦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리차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설 때까지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나타파가 귀가했을 때 김 씨는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었고 나타파는 태국 친구들과 쇼핑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내의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것을 보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3월 10일경 나타파는 리차에게 남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하려 한다며 걱정스러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리차는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고 당분간 메시지를 자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의 메시지는 대부분 삭제되었고 통화 기록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의심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휴대전화를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고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화면을 가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3월 23일 토요일 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타파는 저녁 7시쯤 외출했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귀가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고 따져 물었고 나타파는 태국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나타파는 남편을 말리며 왜 이러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김 씨는 아내에게 리차를 만났느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나타파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김 씨는 그녀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방을 썼고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인 3월 24일 일요일 김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회카를 주문했고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반은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 김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가을, 김 씨와 나타파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고 나타파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눈에는 아내의 미묘한 변화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타파는 이전보다 외출이 잦아졌고 휴대전화를 볼 때면 화면을 김 씨 쪽으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김 씨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아내가 한국 생활에 지쳐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1월 어느 토요일 오후 김 씨는 우연히 아파트 단지 내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창문 너머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나타파는 한 남성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남성은 같은 단지에 사는 태국 출신 리차였습니다. 김 씨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나타파는 리차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고 때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보여주지 않던 편안한 표정을 리차 앞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나타파가 귀가했을 때 김 씨는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었고 나타파는 태국 친구들과 쇼핑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리차와 만난 것을 봤다고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 씨는 아내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초 김 씨는 나타파의 가방을 뒤지다가 부인과 병원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진료 내역에는 염증 치료라고 적혀 있었지만 김 씨는 아내가 왜 자신에게 병원에 갔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최악의 상상을 하기 시작했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김 씨는 나타파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거나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를 가져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리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상당히 많았고 특히 나타파가 리차에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했을 때 김 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2월 말 김 씨는 아내가 휴대전화 사진첩에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저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은 며칠 전에 찍은 것으로 보였고 테스트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김 씨는 왜 아내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임신 테스트를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까봐 걱정해서 테스트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점점 더 깊은 의심의 늪에 빠져들었고 아내와 리차를 볼 때마다 분노와 질투심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에게 직접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혹시 자신의 의심이 틀렸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3월 중순 김 씨는 우연히 단지 내 놀이터 근처에서 나타파와 리차가 함께 걷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리차는 나타파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내와 리차는 분명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고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범죄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급소 공격 방법, 칼로 인한 치명상 위치 등을 찾아봤습니다. 3월 23일 토요일 밤 나타파는 늦게 귀가했고 김 씨는 그녀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고 다그쳤습니다. 나타파는 친구들과 있었다고 대답했지만 김 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투었고 김 씨는 처음으로 리차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나타파는 리차와는 그저 친구 사이라고 부인했지만 김 씨는 그녀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이 배신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24일 일요일 김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회카를 주문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내와 리차 둘 다 죽이겠다는 계획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강력반은 나타파의 친한 친구로부터 중요한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타파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쯤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이상한 부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타파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의 태국 가족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때 친구는 무슨 이상한 소리냐며 웃어넘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타파는 진지한 목소리로 남편이 요즘 너무 이상하다고, 자신을 보는 눈빛이 무섭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친구는 그때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했지만 나타파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신고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증인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3월 20일경 나타파는 태국 친구 몇 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나타파는 남편이 자신을 죽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놀라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고, 나타파는 며칠 전 남편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 자신의 목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소름 끼쳐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당장 집을 나오라고 권했지만 나타파는 어디로 갈 곳도 없고 혹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며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나타파는 남편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직장 동료들도 조사했습니다. 동료 한 명은 3월 초쯤 김 씨가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과묵했던 김 씨가 더욱 말이 없어졌고 업무 실수도 잦아졌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번은 김 씨에게 무슨 걱정 있느냐고 물었더니 김 씨는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동료가 자세히 물어보려 하자 김 씨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말을 돌렸지만 그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다고 합니다. 또 다른 동료는 김 씨가 3월 중순경부터 자주 지각하고 조퇴했으며 얼굴의 수면 부족으로 인한 다크서클이 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리차의 아내도 경찰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나타파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남편이 나타파와 자주 연락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타파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보였고 남편은 그저 같은 태국 사람으로서 도와주려 했을 뿐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말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나타파와 주고받은 메시지 중 상당수가 삭제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봤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왜 지웠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나타파의 남편이 의심할까봐 나타파가 삭제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대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김 씨를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혐의는 살인죄와 살인미수죄였습니다. 검사는 기소장에 김 씨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 나타파와 2차 사이의 실제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불륜의 증거는 없었지만 정서적 친밀감이 일반적인 우정을 넘어섰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리차 측은 검찰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리차는 김 씨를 용서할 수 없지만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잃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더 이상 이 사건으로 고통받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 씨에 대한 처벌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재판 첫 공판에서 김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재판장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김 씨가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반박하며 김 씨가 칼을 미리 구매하고 범행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점을 들어 명백한 계획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고 방청석에 앉은 태국 출신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나타파를 추모했습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 공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나타파와 리차 사이의 실제 관계가 무엇이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김 씨가 아내의 배신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범행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은 법원에 나타파와 리차 사이에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기록을 제출하며 두 사람 사이의 친밀도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나타파가 리차에게 보냈던 메시지 중 당신이 없었다면 견딜 수 없었을 거라는 내용과 당신 같은 사람을 먼저 만났어야 했다는 내용을 부각시켰습니다. 검사는 이에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검사는 나타파가 남편의 심한 의심과 감시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리차는 그저 같은 동양인으로서 그녀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법정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두 사람 사이의 육체적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텔 이용 기록도 없고 둘이 함께 여행을 간 흔적도 없으며 심지어 두 사람이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었던 CCTV 증거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김 씨가 자신의 병적인 질투심으로 무고한 아내를 살해했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불륜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 결정적인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리차였습니다. 그는 목발을 짚고 법정에 들어왔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나타파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자 리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리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타파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고 자신은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두 사람 사이에 연인 관계가 있었느냐고 직접적으로 묻자 리차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가족이 있고 나타파도 그것을 존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변호인은 리차에게 나타파가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리차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변호인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나타파가 당신 같은 사람을 먼저 만났어야 했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리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이 그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했느냐고 묻자 리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저 그녀를 위로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그것이 나타파에게 희망을 준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며 증인을 압박하지 말라고 항의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리차의 뒷모습을 김 씨는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고 김 씨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그리고 어쩌면 후회도 섞여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리차는 고개를 돌리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번째 공판에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원이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명령했고 전문의는 감정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전문의는 김 씨가 편집성 성격장애 경향이 있으며 특히 배우자에 대한 병적 질투 증상을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은 충분히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사는 최종 의견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김 씨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잠든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그것도 모자라 아무 죄 없는 리차와 그의 어린 아들까지 살해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살배기 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상황에서도 주저없이 차로 들이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생명의 존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극악무도한 범행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변호인은 최종 결론에서 김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내에 대한 사랑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된 비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씨가 범행 직후 자수하려 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공판에서 김 씨는 최후 진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매일 후회하고 있으며 나타파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리차와 그의 아들에게도 깊은 사과를 전했습니다. 자신의 질투와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려 할 때 방청석에서 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나타파의 태국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나타파는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했다고. 하지만
당신은 그녀를 의심하고 감시하며 결국 죽였다고 외쳤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고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2주 후로 잡고 공판을 마쳤습니다. 2019년 6월 14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나타파의 태국 친구들과 리차의 가족, 그리고 취재진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김 씨는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섰고 그의 얼굴은 지난 몇 달간의 구금 생활로 인해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 안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은 두툼한 판결문을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요약했습니다. 김 씨가 아내 나타파를 살해하고 이어서 리차를 살해하려 한 일련의 범행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에 대해 엄중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아내를 뒤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해 아무런 방어의 기회도 주지 않았고 목 부위를 5차례나 찔러 확실하게 살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리차를 공격할 때는 2살 배기 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상황에서도 주저없이 차량으로 돌진했고 이후 칼로 마무리하려 했다는 점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 태양이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김 씨가 범행 이틀 전에 미리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으로 살해 방법을 검색한 점을 들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명백한 계획 살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장은 김 씨가 주장하는 아내와 리차의 불륜 관계에 대해 육체적 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 사이에 일반적인 우정을 넘어서는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나타파가 리차에게 보낸 메시지들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나타파가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리차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고 리차 역시 그녀에게 위안을 주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장은 이것이 김 씨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가 느낀 배신감과 질투심이 전혀 근거 없는 망상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중 사유로는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 그리고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나타파는 김 씨의 배우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살해당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리차에 대한 공격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 아이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도 엄중히 고려했습니다. 반면 감경 사유로는 김 씨가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이전에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히 리차 측의 의견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차는 검찰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씨에 대한 극형을 원하지 않으며 자신과 아들이 더 이상 이 사건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검사가 구형한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장이 드디어 형량을 선고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재판장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여러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타파의 친구들은 너무 가볍다며 흐느꼈고 일부는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분노했습니다. 반면 김 씨의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씨는 판결을 듣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선고가 끝난 후에도 아무 말 없이 교도관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리차는 방청석에 앉아 복잡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리차는 법원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타파와의 관계가 정말 순수한 우정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리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타파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고 자신은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나타파가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리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말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진실은 세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진실을 묻어두기로 한 듯했습니다. 김 씨는 교도소로 이송되어 23년의 형을 시작했고 리차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었습니다. 나타파의 유해는 태국으로 보내져 고향 땅에 묻혔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딸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갑게 식은 시신뿐이었습니다. 나타파가 꿈꾸었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남편의 병적인 질투와 의심 속에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리차에게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안이 사랑이었는지 단순한 우정이었는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이었는지는 이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부부 간 폭력과 감시, 통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9년 여름, 양산의 그 아파트 단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비극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는 이른 새벽부터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의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정부 여자고등학교 정문 앞 넓은 주차장에는 대형 관광버스 세대가 나란히 정차해 있었고 2학년 학생들은 각자의 캐리어와 배낭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학생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설악산으로 향하는 이번 여행은 학생들이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려온 행사였습니다. 윤서유량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버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18살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서유량은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분홍색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은 서유량의 모습은 여느 고등학생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서로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대며 소셜미디어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 동안 학생들은 저마다 버스에 올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유량은 창가 쪽 좌석에 앉아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카메라와 지갑, 그리고 여행 내내 필요할 개인 물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서유량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문장이 타이핑되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새벽 일찍 출근했기 때문에 딸과 직접 인사를 나누지 못했던 것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서유량은 휴대폰을 가방 옆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는 곧 경기도를 벗어나 강원도 방면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의정부 시내를 빠져나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이어폰을 끼거나 과자를 나눠 먹으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윤도현 씨는 그 시각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해상보안 업체 사무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45살의 그는 예비역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으로 현역 시절에는 UDT 대원으로 복무하며 수많은 대 테러 작전과 인질 구출 훈련을 수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제대 후에는 민간 해상보안 업체에서 선박 경호와 위험, 지역 항로, 안전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해상 지도와 보안 장비 카탈로그가 쌓여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에는 실시간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한 윤도현 씨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간단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라는 내용과 함께 사진 많이 찍으라는 당부였습니다. 버스는 의정부를 출발해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동두천을 지나 포천 방면으로 접어들면서 주변 풍경은 점차 도시의 모습에서 벗어나 산과 들판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이미 잠에 빠져들었고 일부는 여전히 떠들며 창밖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량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악산의 단풍은 어떤 모습일지, 친구들과 찍을 사진들은 어떻게 나올지 상상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버스는 순조롭게 강원도 경계를 넘어섰고 산세가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버스는 홍천군 경계에 진입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조금씩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마이크를 잡고 곧 휴게소에 들를 예정이니 화장실을 이용하고 간식을 사 먹으라고 안내했습니다. 학생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율양도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주머니에 넣으며 휴게소에서 무엇을 살지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편의점에서 살 물건 목록을 작성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버스는 홍천군 내촌면에 위치한 동산휴게소로 접어들었습니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이 휴게소는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는 여행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휴게소 건물 앞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세 대의 버스가 나란히 주차하자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30분 후에 다시 집합한다고 공지하며 학생들을 내보냈습니다. 서율양은 친구 2명과 함께 버스에서 내려 휴게소 건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는 날씨였고 주변 산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율양이 정상적으로 목격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전 9시 40분, 동산휴게소는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로 순식간에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고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휴게소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의 편의점에는 학생들이 줄을 서서 과자와 음료수를 사고 있었고 식당에서는 구수한 음식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휴게소 한쪽에서는 관광 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있었고 화장실 입구 근처에는 자동 판매기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서율양은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 들러 초콜릿과 생수를 샀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친구 한 명이 화장실에 먼저 가겠다고 말하며 앞서 걸어갔고 서율양도 구매한 물건을 손에 든 채 화장실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휴게소 화장실은 건물 중앙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나란히 있었고 그 옆으로는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입구 천장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복도 전체를 비추는 각도로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율양은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분홍색 배낭은 버스 좌석에 그대로 두고 왔고 손에는 방금 산 초콜릿과 생수병만 들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가는 서율양의 모습이 CCTV에 또렷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시각은 오전 9시 47분이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서율양의 뒷모습이 화장실 안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휴게소의 여자 화장실은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면 세면대가 3개 놓여 있었고 안쪽으로 6개의 칸막이 화장실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환기를 위한 작은 창문이 벽 상단에 있었지만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구조상 입구가 유일한 출입구였고 다른 문이나 비상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율양이 들어간 이후로도 다른 학생들과 일반 이용객들이 계속해서 화장실을 드나들었습니다. CCTV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이 기록되었지만 서율양이 나오는 장면은 어디에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 10분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정한 집합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335 버스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선생님들은 각 버스마다 출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율양과 같은 반 학생들이 탄 2호 버스에서 담임 선생님이 명단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학생들은 대답을 했고 좌석에 앉아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윤서율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한번 크게 불렀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에게 서율양을 봤냐고 물었지만 휴게소에서 화장실 가는 것을 봤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에는 단순히 늦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여학생 몇 명을 데리고 다시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서율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식당과 휴게 공간을 샅샅이 뒤졌지만 서유량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급히 휴대폰으로 서유량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신호음이 버스 안에서 울렸습니다. 서유량의 좌석으로 가보니 분홍색 배낭이 그대로 선반 위에 놓여 있었고 가방 옆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급히 가방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지갑, 학생증, 디지털 카메라, 개인 물품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유량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담임 선생님은 즉시 교감 선생님과 학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동시에 휴게소 관리 사무실로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휴게소 관리자는 곧바로 전 직원에게 비상을 걸었고 청소 직원들과 식당 직원들에게 여학생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휴게소에서 특정 학생 한 명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리자는 CCTV 관제실로 선생님을 안내했고 함께 녹화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47분 서유량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서유량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은 아무리 돌려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한 결과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의 수와 나온 사람의 수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서유량이 들어간 이후 약 30분 동안 총 42명이 화장실에 들어갔고 41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이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관리자는 당황하며 다른 각도의 CCTV도 확인했지만 휴게소 출구 쪽 카메라에도 서유량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CCTV, 건물 측면 CCTV, 후면 CCTV 모두 확인했지만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여학생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서유량을 집어삼킨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휴게소 측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홍천경찰서 내촌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이 출동했고 고지어 형사과 직원들도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휴게소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내부는 물론이고 창고, 기계실, 직원 휴게실, 심지어 쓰레기 집화장까지 모든 공간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서유량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경찰은 휴게소를 이용한 다른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요청했고 주변 도로의 CCTV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학교 측은 급히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서유량의 부모에게도 긴급 연락이 갔습니다. 송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윤도현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업 특성상 긴급 연락일 수 있다고 생각해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딸의 담임 선생님 목소리였고 그 내용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휴게소에서 실종되었다는 말에 윤도현 씨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그는 곧바로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정확한 위치, 실종 시각, 마지막 목격 장소를 빠르게 확인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책상 서랍에서 차 키를 꺼내며 상사에게 긴급 상황이라고 간단히 말한 뒤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홍천까지의 최단 경로가 그려지고 있었고 동시에 수십 가지 가능성들이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송도에서 인천대교를 거쳐 서울 외곽순환도로로 진입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2시간 가까이 걸릴 거리였지만 그는 안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속도를 높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긴급 출동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는 대신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그가 배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구출해야 할 대상이 동료나 민간인이 아니라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윤도현 씨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며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차 안에서 윤도현 씨는 블루투스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천경찰서 담당 형사와 통화하며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을 상세히 전달받았습니다. 딸이 휴대폰과 지갑, 모든 소지품을 버스에 두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 CCTV에 나오는 장면이 없다는 사실, 휴게소 전체를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들이 차례로 보고되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형사에게 CCTV 영상 원본을 보관하고
휴게소 구조도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실종 시각 전후로 휴게소를 출입한 모든 차량의 목록과 주변 도로 CCTV 확보를 당부했습니다. 형사는 실종자 가족치고는 지나치게 전문적인 요구를 하는 것에 놀라며 윤도현 씨의 신원을 물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이라는 말에 형사는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12시 15분, 윤도현 씨는 동산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여전히 의정부여고의 버스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경찰차 2대가 추가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휴게소 입구에는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고 몇몇 언론사 기자들이 벌써 도착해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찰 통제선을 통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 사무실에서는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형사 2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윤도현 씨를 보자마자 사과의 말을 쏟아냈지만 윤도현 씨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윤도현 씨는 CCTV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오전 9시 47분, 딸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서유량의 걸음걸이, 자세, 주변을 둘러보는 시선 처리를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협박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윤도현 씨는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의 영상도 계속 확인했습니다. 다른 이용객들이 드나드는 모습, 그들의 체류 시간, 복장, 들고 나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전 9시 52분경 화장실에서 나오는 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입은 중년 여성으로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쇼핑백이 비어 보였는데 나올 때는 뭔가 들어있는 듯 부풀어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화면을 일시정지하고 여성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고 얼굴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간 장면을 역추적해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점이 드러났습니다. 여성은 휴게소에 들어온 지 불과 5분 만에 화장실로 직행했고 다른 곳은 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화장실 이용이 주목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도현 씨는 형사에게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차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여성은 흰색 승합차를 타고 왔으며 차량 번호판은 진흙으로 고의적으로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성은 휴게소를 빠져나간 후 국도로 진입했고 이후 흔적이 끊겼습니다. 윤도현 씨는 다시 화장실 영상으로 돌아가 시간대를 분석했습니다. 서유량이 들어간 시각 9시 47분, 의심스러운 여성이 나온 시각 9시 52분, 그 사이는 단 5분이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서유량이 사라졌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윤도현 씨는 직접 화장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이미 현장을 여러 차례 수색했지만 특수부대 출신의 눈은 일반인과 달랐습니다. 그는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안을 살폈습니다. 세면대, 거울, 휴지통, 칸막이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바닥 타일의 상태, 벽면의 흠집, 천장의 환기구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각 칸막이 문을 열어보고 변기 뒤편과 배수관 주변도 살폈습니다. 그러다 화장실 맨 끝 칸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변기 뒤쪽 벽면 하단부에 희미한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물체가 끌려간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무릎을 꿇고 벽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벽면을 손으로 두드려 보니 일반 벽체와 다른 공명음이 들렸습니다. 뒤편에 빈 공간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벽면 모서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았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벽이 아니라 문이었습니다. 매우 정교하게 위장된 숨겨진 문이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즉시 형사들을 불렀고 함께 벽면을 밀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벽면 일부가 안쪽으로 밀리며 좁은 통로가 드러났습니다. 통로는 어둡고 좁았지만 성인이 몸을 숙이고 지나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통로 끝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고 그 문은 휴게소 건물 외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통로를 통과한 윤도현 씨는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은 일반 이용객들이 사용하지 않는 직원 전용 구역이었습니다. 쓰레기 컨테이너와 각종 설비, 기계들이 놓여 있었고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바닥에는 최근 차량이 주차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타이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윤도현 씨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타이어 폭과 간격을 측정했습니다. 승합차나 SUV 정도의 차량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주변을 더 살펴보던 중 컨테이너 옆 풀숲에서 작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머리끈이었습니다. 서유량이 사용하던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윤도현 씨는 머리끈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으며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서유량이 남긴 흔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누군가 그를 이 숨겨진 통로를 통해 강제로 끌고 나왔고 그 과정에서 머리끈이 빠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윤도현 씨는 휴게소 관리자에게 이 숨겨진 통로에 대해 물었습니다. 관리자는 당황하며 자신도 그런 통로가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이 휴게소는 10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당시 식당 확장 공사를 하면서 임시로 만들어진 통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공사 후 제대로 폐쇄되지 않았거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열어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이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건물 뒤편 직원 주차장 주변의 CCTV를 확보하고 인근 도로의 차량 통행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도현 씨는 다시 관제실로 돌아가 건물 외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50분경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직원 주차장에 잠시 정차했다가 빠르게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번호판은 역시 가려져 있었지만 차량 모델은 현대 스타렉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차량은 휴게소를 나와 국도 44호선 방향으로 향했고 이는 홍천 시내가 아닌 양양 방면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형사들에게 즉시 해당 도로의 모든 CCTV와 과속 단속 카메라 영상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회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상보안업체는 전국의 항만과 해안가에 협력 업체를 두고 있었고 각종 보안 정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노트북을 꺼내 회사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혹시 서유량의 휴대폰이 버스에 있더라도 최근까지의 위치 기록이나 다른 디지털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오전 9시 45분 이후로 아무런 활동 기록이 없었습니다. 메시지도 통화도 데이터 사용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실종 후 이미 2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범죄 수사에서 초기 골든타임은 48시간이지만 납치 사건의 경우 첫 몇 시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멀리 이동시키기 전에,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찾아야 했습니다. 윤도현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설악산에서 선물을 사오겠다던 그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판단과 신속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CCTV 화면을 응시하며 놓친 단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윤도현 씨는 관제실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지난 20년간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익힌 분석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범인은 휴게소에 숨겨진 통로를 미리 알고 있었고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단 몇 분 만에 여고생을 제압하고 이동시킨 것은 상당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윤도현 씨의 머릿속에 불편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 납치가 아니라 계획된 표적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서유량이었을까요? 윤도현 씨는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수행했던 작전들, 제대 후 맡았던 보안 업무들, 혹시 자신 때문에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을까요? 해상보안업체에서 일하며 여러 위험 인물들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해적 소탕 작전에 참여했던 적도 있었고 밀수 조직을 적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다급하게 관제실로 들어왔습니다. 국도 44호선의 과속 단속 카메라에서 수상한 차량이 포착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전 10시 5분경 인제군 방면으로 향하는
흰색 스타렉스가 찍혔는데 앞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지만 측면에서 찍힌 사진에 운전자의 모습이 일부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즉시 사진을 확대해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야구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의 측면 실루엣이었습니다.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체격과 자세를 보면 40대에서 50대 사이 군 경력이 있어 보이는 곧은 어깨선과 운전 자세였습니다. 윤도현 씨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인제군 방면으로 간다면 몇 가지 경로가 가능했습니다. 내륙 깊숙이 들어가 산간 지역으로 숨거나 아니면 미시령을 넘어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동해안으로 간다면 속초, 양양, 강릉 방면이 열렸습니다. 해안가는 은신처가 많았습니다. 폐건물, 빈 민박, 겨울철이라 비어있는 펜션들,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는 선박들이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의 직감이 작동했습니다. 범인은 동해안으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강릉 방면이 수상했습니다. 그곳은 윤도현 씨가 현역 시절 여러 차례 훈련을 했던 지역이었고 지리를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인제군과 양양군, 속초시, 강릉시 전 지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흰색 스타렉스 차량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고 각 지역 경찰서에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윤도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이 정도로 치밀하다면 차량을 이미 바꿨거나 은폐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윤도현 씨는 담당 형사에게 자신이 직접 동해안 지역을 수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위험할 수 있다며 만류했지만 윤도현 씨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윤도현 씨는 휴게소를 빠져나와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비상용 장비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전등, 다목적 칼, 로프, 구급용품, 그리고 특수부대 시절 사용했던 소형 쌍안경과 야간 투시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상보안 업무를 하며 항상 차에 싣고 다니던 장비들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조수석에 올려놓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강릉시 옥계면을 입력했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UDT 시절 대테러 훈련을 받았던 금진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직감이 그곳으로 향하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차는 국도를 따라 동쪽으로 달렸습니다. 홍천을 벗어나 인제 방면으로 접어들자 도로 양옆으로 깊은 산이 펼쳐졌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나무들이 햇빛에 반짝였지만 윤도현 씨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유량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무사할까요?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윤도현 씨는 핸들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딸을 구출할 것입니다. 미시령 터널을 통과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산 너머로 동해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수평선이 하늘과 맞닿아 있었고 해안선을 따라 작은 마을들이 점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속초를 지나 양양으로 다시 강릉 방면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지 4시간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졌지만 윤도현 씨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그의 직감은 여러 번 팀원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지금도 그 직감이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강릉 시내를 지나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옥계면으로 향하는 길은 한적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경포대나 주문진과는 달리 이곳은 작은 어촌 마을들이 이어져 있는 조용한 지역이었습니다. 금진항은 규모가 크지 않은 소형 어항으로 주로 현지 어민들이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20년 전 이곳에서 야간 침투 훈련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이 일대에는 폐건물과 빈 창고들이 많았고 대테러 훈련장으로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곳들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금진항에 도착한 윤도현 씨는 차를 항구, 입구,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어선 몇 척이 정박해 있었고 그물을 손질하는 어민 한두 명이 보였습니다. 항구 주변에는 낡은 창고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중 몇몇은 문이 잠겨 있거나 버려진 듯 보였습니다. 윤도현 씨는 쌍안경을 꺼내 주변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건물의 상태, 출입구, 주차 흔적, 최근 사람의 흔적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창고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항구 끝자락에 위치한 한 창고만은 달랐습니다. 그 창고는 외관상으로는 다른 건물들과 비슷해 보였지만 출입문 주변의 잡초가 최근 밟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창고 옆 빈터의 타이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쌍안경의 배율을 높여 타이어 자국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폭과 간격이 휴게소 뒤편에서 발견한 것과 유사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범인이 무장하고 있을 수도 있었고 딸을 인질로 삼고 있다면 자칫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항구 건물들 사이의 좁은 골목을 이용해 창고 측면으로 이동했습니다. 걸음걸이는 조용했고 발밑에 작은 돌멩이 하나도 밟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창고 측면 벽에 도착한 그는 벽에 몸을 붙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의 낮은 음성과 여자의 날카로운 음성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안에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자는 불안해하는 듯했고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창고 측면 상단부의 작은 환기창을 발견했습니다. 창문은 지상에서 약 3m 높이에 있었고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30cm 정도였습니다. 윤도현 씨는 주변에서 오래된 나무 팔레트 몇 개를 찾아 조용히 쌓았습니다. 그 위에 올라서자 환기창에 손이 닿았습니다. 창문은 오래전부터 열리지 않았던 듯 녹이 슬어 있었고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다목적 칼을 꺼내 조심스럽게 창틀의 녹을 긁어냈습니다. 몇 분의 작업 끝에 창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약 20cm 정도 열리자 안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내부는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오래된 어구들과 상자들이 사방에 쌓여 있었고 중앙 부분은 비어 있었습니다. 임시로 설치한 듯한 형광등 하나가 천장에서 흔들리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딸이 있었습니다. 윤서율 양은 창고 한쪽 구석,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로프로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서유량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외관상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멍이나 상처는 보이지 않았고 숨을 쉬는 것으로 보아 의식도 또렷한 듯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3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야구 모자를 쓴 남자,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입은 여자, 그리고 또 다른 남자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창고 반대편에 간이 테이블을 두고 앉아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범인들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려 했지만 거리가 멀고 조명이 어두워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도현 씨는 환기창에서 조용히 내려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독으로 들어가 3명을 제압하고 딸을 구출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혹시라도 범인 중 한 명이라도 총이나 흉기를 들고 있다면 딸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홍천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현재 위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즉시 강릉경찰서에 연락해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20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전화를 끊고 다시 환기창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테이블에서 일어나 서유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는 다시 일어나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남자는 다른 두 사람에게 뭔가를 지시했고 그들은 황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동 준비를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도현 씨는 다급해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떠난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창고 구조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정면 출입구, 후면 출입구, 내부 배치, 범인들의 위치, 딸의 위치, 모든 것을 3차원으로 시각화했습니다. 만약 후면 출입구로 침투한다면 범인들이 눈치채기 전에 딸이 묶인 기둥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고 안에 쌓인 어구들과 상자들이 은폐물 역할을 해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딸을 풀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로프를 푸는데 최소 몇 초는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범인들이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환기창에서 내려와 후면 출입구로 이동했습니다. 다목적 칼을 손에 쥐고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은 이 외진 곳에서 누가 찾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윤도현 씨는 문을 아주 조금씩 소리 나지 않게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창고 내부가 보였습니다. 범인들은 여전히 테이블 근처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고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윤도현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20년 전 특수부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으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도현 씨는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몸을 낮추고 가장 가까운 어구 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호흡은 규칙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배운 침투 호흡법이었습니다. 창고 안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바다 냄새와 녹슨 철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범인들의 대화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다른 이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앞으로 가져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입은 여자가 창고 정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윤도현 씨는 여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다음 은폐물로 이동했습니다. 낡은 그물이 걸린 나무 상자 뒤였습니다. 이제 서울량까지의 거리는 약 10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었고 2명의 남자가 여전히 테이블 근처에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는 서유량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물병을 꺼내 서유량의 입에서 재갈을 잠시 내렸습니다. 서유량은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재갈을 물리려는 순간 서유량이 작게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검은 모자의 남자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검은 모자의 남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저으며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처리하라는 듯한 제스처였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고는 서유량의 발목을 묶은 로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묶여 있었지만 발은 자유로웠습니다. 남자는 서유량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창고 구석에 있는 간이 화장실 쪽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향은 윤도현 씨가 숨어 있는 곳과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남자는 서유량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서유량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묶여 있어서 다리에 힘이 없는 듯했습니다. 그들이 윤도현 씨가 숨은 상자 더미 바로 옆을 지나가는 순간 윤도현 씨는 움직였습니다. 폭발적이지만 소리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남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목을 압박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수백 번 연습한 조용한 제압술이었습니다. 남자는 순식간에 저항할 틈도 없이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남자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윤도현 씨는 남자의 몸을 조용히 바닥에 눕히고 즉시 서유량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유량은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입에는 여전히 재갈이 물려 있었지만 눈빛에서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윤도현 씨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서유량의 손목을 묶은 로프를 칼로 잘랐습니다. 로프가 풀리자 서유량은 스스로 입에 재갈을 벗겼습니다. 윤도현 씨는 딸의 어깨를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윤도현 씨는 서유량의 손을 잡고 후면 출입구 쪽으로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자와 어구 더미 사이를 몸을 낮춘 채 이동했습니다. 서유량은 아버지를 따라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출입구까지는 약 5m 남았습니다. 그때 창고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이지색 바람막이의 여자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를 앞으로 가져왔으니 빨리 출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은 모자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여학생과 다른 동료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검은 모자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윤도현 씨는 즉시 판단했습니다. 이제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남자가 쓰러진 동료를 발견하는 순간 경보가 울릴 것이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서유량의 손을 더 세게 잡고 후면 출입구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출입구에 도달하는 순간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모자의 남자가 쓰러진 동료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이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윤도현 씨는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유량을 앞세우고 항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모자의 남자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서유량의 손을 놓지 않고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항구의 어선들 사이, 그물 더미 사이를 지그재그로 달렸습니다. 추격자를 따돌리기 위한 기동이었습니다. 뒤에서 남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라는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도현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윤도현 씨는 항구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향해 달렸습니다. 차까지의 거리는 약 50m였습니다. 서유량은 숨이 차올랐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 뛰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한 윤도현 씨는 재빨리 차 문을 열고 서유량을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시동을 걸려는 순간 검은 모자의 남자가 주차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남자는 차를 향해 달려왔지만 그 순간 항구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강릉경찰서 특공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검은 모자의 남자는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방향을 틀어 창고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도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차들이 주차장에 급정거하며 무장 경찰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도현 씨는 차에서 내려 경찰들에게 범인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창고를 포위했습니다. 확성기로 투항을 권고하는 방송이 울렸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잠시 긴장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윤도현 씨는 서유량을 차 안에 안전하게 두고 경찰 지휘관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약 10분간의 협상 끝에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모자의 남자와 베이지색 바람막이의 여자가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즉시 그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의식을 잃었던 다른 남자도 발견되어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차로 돌아가 서유량을 확인했습니다. 서유량은 조수석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서유량은 아버지의 품에서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구급대원은 서유량에게 외상이 없는지 확인했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로프 자국으로 인한 경미한 찰과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습니다. 윤도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 형사가 다가와 간단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윤도현 씨는 휴게소에서부터 이곳까지의 추적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윤도현 씨의 직감과 추적 능력에 감탄하며 덕분에 빠르게 구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강릉동인병원 응급실에서 서유량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신체적으로는 경미한 탈수 증상과 손목 발목의 찰과상 외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상담 치료를 권고했습니다. 납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의사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유량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담당 형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체포된 범인들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윤도현 씨는 복도로 나가 형사와 마주했습니다. 형사는 태블릿을 꺼내 범인들의 신원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의 이름은 최기문 씨, 47세, 강릉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력을 보는 순간 윤도현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기문 씨는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이었고 윤도현 씨와 같은 시기에 복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기문 씨는 15년 전 윤도현 씨와 같은 팀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했던 대원이었습니다.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수상한 선박을 납포하는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그 선박은 밀수 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무기와 마약을 운반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의 팀이 투입되었고 야간 침투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불완전했습니다. 선박 내부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무장 인원이 있었고 그들은 특수부대의 접근을 미리 알아챈 듯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순식간에 격렬한 충돌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최기문 씨의 파트너였던 대원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복부에 관통상을 입은 그는 즉시 후송이 필요했지만 충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송은 불가능했습니다. 작전 지휘관이었던 윤도현 씨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부상자를 후송하기 위해 작전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인가 말입니다. 윤도현 씨는 작전 지속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매뉴얼이었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밀수선은 납포되었고 범인들은 체포되었지만 부상당한 대원은 헬기로 후송되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 대원의 이름은 최진혁 씨, 최기문 씨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작전 후 조사 과정에서 정보의 부정확성과 작전 계획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이었던 윤도현 씨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돌아갔습니다. 부상자 후송을 지연시킨 판단이 사망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군사법원은 윤도현 씨의 판단이 작전상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판결했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기문 씨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윤도현 씨를 원망했고 동생의 죽음은 윤도현 씨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형사에게 그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제 납치의 동기가 명확했습니다. 최기문 씨는 15년간 복수를 계획해온 것이었습니다. 윤도현 씨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음으로써 자신이 겪었던 상실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형사는 최기문 씨가 조사 과정에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가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는 말,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윤도현 씨는 강릉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유량은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전날 밤 급히 강릉으로 내려왔고 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가족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최기문 씨를 마주했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최기문 씨는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무게로 깊게 파인 주름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가 들어서자 최기문 씨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최기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라는 인사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윤도현 씨에게 물었습니다. 딸이 사라졌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고 말입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냐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15년 전에 느꼈던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도현 씨는 조용히 최기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최기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동생은 윤도현 씨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죽었다고, 작전을 중단하고 먼저 우승했다면 살릴 수 있었다고. 하지만 윤도현 씨는 작전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입니다. 윤도현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의 결정은 지금도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다고, 최진혁 씨의 죽음에 대해 매일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작전 지휘관으로서 내려야 했던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작전을 중단했다면 밀수선은 도주했을 것이고 그 선박에 실린 무기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해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기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합리화는 듣고 싶지 않다고, 동생은 윤도현 씨의 선택으로 죽었다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도현 씨는 최기문 씨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만약 그날 최기문 씨가 지휘관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이냐고 말입니다. 최기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도현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특수부대원으로서 우리는 항상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누군가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훈련이고 우리의 임무였다고 말입니다. 최진혁 씨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도 특수부대원이었고 임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기문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도현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진혁 씨의 죽음은 자신에게도 평생의 짐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복수로 풀려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죄 없는 딸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기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기문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다고,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15년간 이 복수만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윤도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기문 씨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었고, 아마도 오랜 시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도현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15년 전 그날의 결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사실 나서며 윤도현 씨는 형사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최기문 씨가 복역하는 동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연락해달라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윤도현 씨를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윤도현 씨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유량은 병실에서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가 들어서자 서유량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자신을 납치한 것이냐고, 무슨 이유가 있었냐고 말했습니다. 윤도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과거의 복잡한 사연을 모두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서유량의 눈빛은 진지했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윤도현 씨는 천천히 15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작전, 동료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원한에 대해 말입니다. 서유량은 조용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서유량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냐고 말입니다. 윤도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다만